예, 이번 동영상은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6주차, 7주차에 걸쳐서 공부할 분량 중에서 두 번째 분량입니다. 공격키 암호화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번 동영상에서 강의할 내용은 먼저 공격키 암호화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격키 암호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응용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또 공격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수학 정수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키 방식과는 달리 공격키 암호화 시스템은 수학을 이용합니다. 정수를 이용한 정수론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넘버 세오리를 이용해서 그 공격키 암호화 시스템을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서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이 대표적으로 그 공격키를 그 암호화하는 그러한 기술이 적용됩니다. 잘못 이야기했네요. 전자서명하고 공격키 암호화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전자서명에 공격키 시스템이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칭키 방식에서 원할 때마다 대칭키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비대칭키 암호화 공격키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대칭키 암호화 시스템에서 필요한 원타임 세션 키, 그때그때 필요한 세션 키를 서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509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이 공격키 시스템은 키가 짝으로 이용된다고 했죠. 하나는 개인 키, 하나는 공격키. 두 개의 키가 항상 짝으로 이용됩니다. 그러면 개인 키는 개인이 보관해야 됩니다. 절대로 외부에 노출시키면 안 되는 키고, 공격키는 외부에 알려주는 키입니다. 근데 이 나의 공격키를 외부에 알려줄 때 이게 나의 공격키가 맞다는 것을 제3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인증을 하는 것, 확인을 해주는 것이 그게 X509 서티피케이트입니다. 어떤 개인의 공격키가 그 사람께 맞다라는 것을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인증해주는 그 증명서가 X509 서티피케이트입니다. 퍼블릭 키 암호화 구조입니다. 퍼블릭 키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두 개의 키를 짝으로 만든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와 공개 키와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 개인 키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만들 때 어떤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로직을 이용해서 키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여기요. 키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두 개의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들어냅니다. 이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은 1976년도
지금부터 한 45년 되나요? 5년 전에 DP와 헬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격기 시스템의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DP 헬만을 보면은 한 사람은 이제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학 쪽의 한 사람인데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칭키 암호화 시스템은 그 어떤 비트 패턴을 이렇게 조작해서 익스클루시브화를 한다거나 뭐 위치를 바꾼다거나 뭐 그게 이제 트랜스포지션이고요. S박스를 대체한다거나 하는 게 서브스티튜션.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그 키 값을 만들어내는 데 비해서 암호화를 하는 데 비해서 이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에서는 수학을 이용해서 동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개인키, 공개키가 다릅니다. 비대칭 키입니다. 그러니까 어시메트리컬 트릭. 그래서 두 개의 키를 하나의 짝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공개키와 개인키를 항상 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짝으로요. 공개키 시스템을 이용해서 암호화에 이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키를 먼저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개인 키를 먼저 적용하고 공개 키를 나중에 적용하거나 공개 키를 먼저 적용하고 개인 키를 나중에 복호화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개인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바부가 알리스에게 어떤 문서를 보냅니다. 플레인 텍스트를 보내려고 하는데 바부는 알리스의 공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부가 복원하고 있는 키딩에는 조이의 공개 키도 가지고 있고 마이크의 공개 키도 가지고 있고 테드의 공개 키도 가지고 있고 알리스의 공개 키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공개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바부는 이 알리스의 공개 키를 갖고 와서 문서를 암호화를 합니다.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X라는 문서를 A는 알리스라는 뜻이고요. PU는 공개키라는 뜻입니다. 퍼블릭. 통해서 E는 인크립션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퍼텍스트 Y를 만들어서 알리스에게 보냅니다. 알리스는 Y를 받으면은 알리스의 개인키 여기 하나밖에 없죠? 알리스 자신은 자신의 개인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스의 프라이빗 키입니다. 개인키를 가지고 요거를 복호화를 합니다. 복호화 디크립션 하는 거죠. 그래서 Y는 여기 들어가고요. 이 Y를
프라이빗 키, 앨리스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복구화를 하면은 플레인 텍스트가 복구됩니다. 바보가 보낸 문서가 복구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암호화를 하는데 이제 개인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는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바보가 앨리스에게 역시 문서를 보냈는데 이제 암호화를 바보만이 갖고 있는 개인 키, 바보는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죠. 자기 개인 키는 바보의 개인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합니다. 이 RSA 알고리즘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래서 X라는 문서가 바보의 개인 키로 암호화된 게 Y입니다. Y를 앨리스에게 보내면은 앨리스는 퍼블릭 키 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이 거도 가지고 있고 마이크 거도 가지고 있고 바브 거도 가지고 있고 테드 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브의 공개 키를 찾아서 바브가 보낸 문서를 암호화된 문서를 복구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이버 텍스트를 바브의 공개 키로 복구화를 하면은 플레인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예, 이처럼 그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에서 암호화를 적용할 때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하고 복구화를 개인 키로 해도 되고 개인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공개 키로 복구화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그 응용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의 응용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암호화 쪽에, 암호화 복구화 쪽에.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 복구화 이용할 때는 보통 보내는 사람은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이 대부분 이게 이제 은행과 고객 간의 그 문서를 보내는 방법이 다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은행의 공개 키를 다 알려주죠. 공개합니다. 그러면은 고객이 은행에게 뭔가 그 문서를 보낼 때는 은행이 공개한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문서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은행밖에는 열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많이 이용하는 것만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사인을 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사인을 할 때, 전자서명을 갖다 붙일 때. 그때 전자서명을 할 때 개인 키가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키 교환. 이게 이제 대치기 방식에서 어떤 세션에서 그때 대칭 키를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키 교환을 위해서 이 공개키 시스템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협력해서 어떤 세션 키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같은 내용의 슬라이드입니다. 이 공익키 암호화 시스템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인크립션, 디크립션, 전자서명, 키 익스체인지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공개키 시스템 알고리즘은 우리가 RSA 알고리즘과 디펠만 알고리즘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RSA 알고리즘은 이 사람, 아디 사미르, 이 사람, 렌 아들만, 이 MIT에서 만들었습니다. 1977년도죠. 아까 기본 이론이 1976년도에 디펠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RSA 알고리즘을 이 세 사람이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RSA 알고리즘은 블록 사이퍼입니다. 블록 암호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첫 자를 따가지고 세 사람의 첫 자를 따서 RSA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대칭키 암호화 방식보다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디펠만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요 사람 이름하고 요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그대로 디펠만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요 디펠만 알고리즘은 필요할 때 두 사람 간에 비밀키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을 때 안전하게 키를 서로 교환해서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나중에 알고리즘이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계산을 공유를 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SA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RSA 알고리즘은 키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암호화 방법, 복화 방법 이렇게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궁극적으로 키를 만드는 방법은 이 두 개의 키, 퍼블릭 키, 두 개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키, 두 개의 역시 두 개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n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공개 키에도 n이 들어가고 개인 키에도 n이 들어갑니다. 차이점은 공개 키에는 e라는 정수가 들어가고 개인 키에는 d라는 정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n과 e와 d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P와 Q라는 정수를 선택을 합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P도 프라임이어야 되고 Q도 프라임이어야 됩니다. 또 P와 Q는 같으면 안 됩니다. 프라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1 이외에는 어떤 약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6 하면은
약수가 2도 되고 3도 되죠. 그러면 6은 프라임이 아닙니다. 7 그러면은 7은 7과 1 이외에는 약수가 없죠. 그러니까 7은 프라임입니다. 그런 정수, 상당히 큰 정수인데요. P와 Q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P 곱하기 Q 한 게 N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N입니다. 그 다음에 P에서 1을 빼고 Q에서 1을 빼서 파이 값을 만듭니다. 파이 n이라는 것은 n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에서 1을 빼고 Q에서 1을 빼서 파이 n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수 2 여기 들어가는 요거죠. 정수 2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만든 파이와 어떤 수 2에 대해서 여기 GCD가 1이 뭐냐면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겁니다. 공약수가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러한 이게 뭐 우리말로 서로소라 그러나요? 하여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런 숫자 2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파이와 2 사이에는요. 2가 일단 선정이 됐으면은 이제 D를 구해야 되겠죠. D를 구할 때 2에다가 D를 곱한 값을 여기서 구한 이 파이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숫자 D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만들어집니다. 퍼블릭 키는 E와 N이 되고요. 프라이빗 키는 두 개의 정수 T와 N이 됩니다. 그러면은 암호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공개키 시스템은 모든 것을 정수로 치환해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문도 이게 암호화하려고 하는 평문도 정수로 치환해 놓고 합니다. 이 정수는 n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퍼텍스트를 구할 때 m의 여기서 구한 요 공개키 m의 2승을 n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이 c가 됩니다. 그러니까 c는 m에 대한 사이퍼텍스트죠. 자, 그러면 이제 디크립션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c가 있으면은 이제 개인키를 적용해야 되겠죠. 아까 암호화 할 때 공개키를 적용했으니까요. 그래서 c에 대해서 개인키의 D승을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m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를 복호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RSA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취급하는 P와 Q, N 이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기 위해서 작은 숫자를 예를 듭니다만은 컴퓨터는 이게 엄청난 큰 숫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걸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P와 Q를 정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P가 3을 정하고 11이 를 정하면은 3과 11 사이에는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예, 그 말은 이게 이제 P와 Q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21과 22는 이 프라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1의 약수는 1, 3, 7, 21이고요. 22의 약수는 1, 2, 11, 22입니다. 오직 공통된 약수는 1밖에 없죠. 21과 22 사이에는. 그래서 이게 렐러티브리 프라임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보고요. 21과 24를 봅시다. 21은 이런 약수들이 있고요. 24는 이런 약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약수는 1도 되고 3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프라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21과 24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P와 Q를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프라임이어야 됩니다. 프라임 서로. 그래서 31은 프라임이고요. 그래서 정했고 n을 구합니다. n은 33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모듈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암호화를 할 때 요거 n 들어가서 나누기를 하니까요. 모듈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 n을 구하죠. 파이 n은 p-1 곱하기 q-1이니까 2 곱하기 10에서 파이가 20이 됐습니다. 이게 Z로 표현했는데요. 파이가 20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를 구해야 되는데 2는 파이와 2 사이에 공약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3을 선정을 하면은 2를 3을 선정하면은 3과 20 사이에는 공약수가 없죠. 1, 2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D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D는 여기에 이제 파이가 20이죠. 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도록. 그러니까 3 곱하기 뭔가 D를 7로 하면은 3, 7이 21, 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죠. 예,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D를 7로 선정을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키 값이 이제 33 요게 이제 EN이 됐고요. 공개키가 됐고 7, 33 요게 개인 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프텍스트로 만들 때 M의 2승 모드 N 이렇게 해서 암호화를 하면 되고 복호화를 할 때는 사이프텍스트의 D승 모드 N 이렇게 하면은 M이 만들어집니다. 요 슬라이드는 이제 그 2주차에서 잠깐 소개를 했던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공개키 방식은 수학의 기초를 둔다. 정수론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공개키 알고리즘은 키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암호화, 이게 복호화. 이 세 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것은 아주 퍼블릭 키를 5, 14, 프라이빗 키를 11, 14 이렇게 작은 두 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두 개의 키 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개인 키 D와 N을 보면은 N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숫자고 D도 이렇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데 이용되는 그 공개키 시스템도 이런 개인 키가 이용이 됩니다. 이 개인 키가. 그래서 전자지갑 월렛에 이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에서요. 월렛에 이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달리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월렛으로 보관하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에서는 이 월렛이 이제 해커들에게 노출된다. 그러면은 돈이 다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월렛을 거래소에서 대신 보관해 주는데요. 개인이 보관하기 좀 힘드니까. 거래소가 만약 해킹당했다.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거래소에서 고객들의 개인 키를 위탁 보관하고 있던 게 해킹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그 개인들의 자산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개인 키를 해커들이 개인 키를 알아내면은 게임 끝입니다. 그냥 돈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네. 전자 서명을 보도록 합시다. 디지털 시그니처 표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미국 연방 표준입니다. 186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원이라는 우리가 배운 해시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전자서명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DSA, 즉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1년도에 처음 이제 제안이 됐고 96년도에 완전히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오직 그 전자서명만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서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국은 전자서명은 공개키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 인증을 위해서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요, A측이 B측에게 어떤 문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내는 A측은 이 문서에 대해서 사원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를 시키면은 그 해시 값이 만들어집니다. 해시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 해시 값을 A측의 개인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한 것이 우리가 전자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문서에다가 전자서명을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B측은 이 전자서명이 붙은 문서를 받아서 데이터 파일과 전자서명 부분으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A측이 보내왔기 때문에 A측의 공개 키로 이 전자서명 부분을 복호화를 하면은
어떤 해시값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서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사원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해시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B측에서는 여기서 만들어진 해시값과 여기서 복화된 해시값을 비교를 해서 만약 같다면은 이 문서는 분명히 A가 보낸 게 확실히 맞고 인증이 됐죠. 그 다음에 문서가 A가 보낸 대로 그냥 에러 없이 잘 도착했다. 즉 완전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서명을 A가 문서와 함께 보내고 B가 이를 받아서 문서를 인증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이 전자서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서명에는 서명을 할 때 개인키가 이용되고 또 그 전자서명을 풀 때, 즉 받는 사람이 그것을 전자서명을 확인할 때 이 퍼블릭 키가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에서도 이 어떤 트랜잭션에 대해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받고 내한테 온 것을 딴 구자로 넘기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각각의 개인 키, 공개 키가 이용이 됩니다. 마지막 응용 예로서 이 공개 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대칭 키 방식의 키 값을 서로 교환하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대칭 키 방식에서 대칭 키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봅시다. 바브가 알리스에게 어떤 문서를 보낸다고 합시다. M을 보낼 때 이 문서에 대해서 알리스가 받아봤을 때 문서가 제대로 왔다 안 왔다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어떤 HMAC 값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HMAC 값을 만들어서 보내기 위해서는 양쪽이 바브와 알리스 간에 K라는 비밀 키 값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K를 공유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바브는 메시지 M을 만들고 그 다음에 HMAC을 만듭니다. HMAC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메시지 M과 서로 공유하고 있는 비밀키 K 값이 들어가서 HMAC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메시지 M과 HMAC을 같이 알리스 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알리스가 이것을 받으면은 HMAC 해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신한 이 M 값, 그 다음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K 값, 알리스도 공유하고 있는 K 값을 이 HMAC 4원 함수 안에를 통과시키면은 여기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으면은 바브가 보낸 메시지가 확실하게 맞고 또 중간에 에러 없이
잘 도착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정이 있었죠. 이 K라는 값을 서로 공유를 한다고 했죠. 여기 1번이.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A가 A가 알리스라고 생각해도 좋고 B가 바브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A가 먼저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페어 짝을 만듭니다. 자신의 그 공개키 시스템에서 사용할 두 개의 키를 만듭니다. PUA는 A의 공개키고 PRA는 A의 개인키입니다. 그래서 A가 PUA를 바브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공개키를 보내는 거죠. 예. 물론 그때 IDA라는 A의 ID 확인 정보를 같이 보냅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A는 누구누구다 라는 정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B가 그것을 받아보고 A의 공개키를 받아서 B는 세크레트 키, 대칭키 암호화에서 이용할 세크레트 키를 하나를 발생을 시킵니다. K, 세션 키니까 KS죠. KS를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을 A에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이 KS를 PUA, A가 보내줬던 A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RSA 암호화해서 그것을 A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A 입장에서는 이 받은 B가 보낸 암호화된 KS를 A의 개인 키를 통해서 복호할 수 있습니다. RSA 복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KS가 찾아지는 거죠. 이 세크레트 키를 복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KS 키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A가 보내는 공개키가 B 입장에서는 A가 보낸 게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서드파티 해커가 중간에 이 1번 메시지요. 이 메시지. 이 인터셉트 해가지고 1번 메시지를 인터셉트해서 다른 메시지로 바꿔서 공개키 값을 해커의 공개키 값으로 바꿔서 B에게 보내주면은 B는 그게 A의 공개키인 줄로 착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Man in the Middle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B는 A의 공개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의 공개키인 줄 알고 세션 키를 KS를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해커가 그 비밀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 방식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키 시스템을 이용한 대칭키를 공유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 HTTPS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암호화된 그 문서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 문서 세그먼트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 프로토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먼저 거기를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죠. 헬로 메시지를 서버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는 자신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공개키를 보낼 때 그냥 공개키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공개키 서티피케이트를 보냅니다. 이 서티피케이트는 서버의 공개키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인정하고 있는 그 서티피케이트입니다. 인증서입니다. 그걸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서티피케이트에는 서버의 공개키와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전자서명이 들어있는 거죠. 이 공개키에 대한 전자서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공개키 인증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받으면은 클라이언트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공개키를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개키를 이용해서 이게 과연 서버의 공개키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먼저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공개키가 필요한 것이죠. 그 제3의 기관들은 공개키는 이미 컴퓨터에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공개키를 인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버의 공개키를 안전하게 확보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KS를 세션키를 발생을 시켜서 서버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후에 서버로 보내주면은 서버는 그 KS를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복구화를 하고 그러면은 양쪽이 KS라는 세션 키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할 때 이 KS라는 세션 키를 통해서 암호화한 후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 키 서티피케이트 공개키 인증서 공개키 인증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 퍼블릭 키도 들어있고요. 그 안에는 만약 서버의 공개키 인증서라 그러면 서버의 퍼블릭 키 그 다음에 서버 아이디 그 다음에 그 전체 퍼블릭 키와 아이디 같은 그런 모든 부분을 전자서명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전자서명한 서명 이렇게 공개키 인증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C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CA는 Certificate Authority, 즉 인증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인증기관은 뭐 한국은행, 뭐 우리은행 여러분들 인증서 취급하는데 인증기관은 이미 커뮤니티에서 벌써 그쪽 공개키는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부기관도 될 수 있고요. 파이낸셜, 은행 같은 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서티피케이트 오솔리티가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서를 만들고 싶으면은 유저 입장에서는 자신의 퍼블릭 키를 그 인증기관에다가 제시를 하고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인증기관이 인증해준 그 서티피케이트를 유저들은 퍼블리시, 즉 공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홍길동의 홍길동의 공개키를 받기를 원하면은 누구도 홍길동의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됩니다. 받고 난 뒤에 그 서티피케이트에 서명한 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서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꼭 이게 홍길동께 받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퍼블릭 키 서티피케이트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공개키 소유자 바브는 소유자 바브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서티피케이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바브는 바브의 아이디 정보, 그 다음에 바브의 퍼블릭 키, 그 다음에 인증기관 정보, 이 정보가 모두 포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해시 함수를 통과시킨 후에 나온 그 해시 값을 제3의 인증기관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개인 키로 암호화한 것을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됩니다. 붙여 넣은 것이 이것이 곧 공개키 인증서입니다. 바브의 공개키 인증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키는 바브 거죠. 근데 서명은 누가 했습니까? 서명은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했습니다.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한 것입니다. 만약 바브의 공개키를 사용하려고 하는 앨리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브의 공개키를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브가 공개한 공개키를 앨리스가 받았어요. 그러면 항상 이걸 사용하기 전에 이게 바브의 공개키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요 바브가 공개한 공개키, 인증서, 이 정보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고 어떤 해시 값이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 서명 부분, 서명 부분에 대해서 요 CA 인포메이션,
인증기간 정보 요걸 참고해서 요 인증기간의 퍼블릭키를 가지고 이 부분을 복호화를 합니다. 예, 복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복호화를 하면은 이렇게 또 해시값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같은지 틀린지 비교를 하면 됩니다. 만약 같다면은 이거는 바브의 퍼블릭키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왜 맞느냐? 이 인증기간이 인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증기관이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앨리스는 바브의 공격키를 안전하게 바브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바브의 공격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공격키 인증서, 공격키 인증서는 그 X509 공격키 인증서가 국제 표준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ITU 인터내셔널 텔리커뮤니케이션 유니언인데요. 통신협회입니다. 미국 통신협회에서 예, 이 X509 서티피케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X500은 뭐냐 하면은 예, 디렉토리 서비스, 전화번호부 관리하는 그 서비스입니다. 그 전화번호부가 누구께 확실히 맞다라는 것을 이제 할 때 이 X500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X509 서티피케이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서비스는 퍼블릭 키 서티피케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988년도에 초기에 이제 이용되기 시작했고, 이게 퍼블릭 키 암호화 기술, 전자서명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방법입니다. 주로 그 RSA 방식의 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상세한 것은 뒤에 그림을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예, X509 전자서명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예,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쭉 이제 버전이 높아지면서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여기 주된 것은 뭐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은 다 버전 1, 2, 3에 관계없이 다 들어있는 게 서명 부분입니다. 이 서명 부분은 알고리즘 정보도 들어있고 페라미터 정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그 해시 값을 암호화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보면은요, 이 버전 넘버가 들어가 있고, 위에. 예, 그거는 뭐 이 버전이 1이냐, 2냐, 3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서티피케이트의 그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자서명을 무슨 알고리즘으로 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서명, 이거를 무슨 알고리즘으로 했는지. 예. 보통 RSA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데, 알고리즘과 뭐 파라미터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슈어 네임이라는 것은, 이슈라는 것은 어떻게
뭐 이거를 발행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그 예, 전자서명의 기관입니다. 기관. 이 서명을 기관, 이슈네임. 이 전자서명 인증기관입니다. 인증기관. 이 시그니처에 필요한 이때 암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개인키가 필요한데요. 그 개인키, 인증기관의 개인키를 사용하죠. 그 인증기관 이름입니다.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 뭐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증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유효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젝트 네임은 인증서의 주인입니다. 주인. 여기에 보면은 키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개 키입니다. 공개 키. 이 공개 키 여기 이제 퍼블릭 키 인포메이션 여기 공개 키인데 이 공개 키의 소유자 이름입니다. 그 인증서의 주인 이름이죠. 주인 이름. 서브젝트 네임. 그 다음에 이 공개 키에 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공개 키를 어떻게 만들었다? 파라미터가 뭐다? 키 값이 뭐다? 퍼블릭 키가 뭐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버전 3로 오면서 밑에 이슈 만의 어떤 그런 인증기관의 아이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기관이 많아지니까요. 서브젝트의 아이디 정보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버전 2, 버전 3에서는요. 그 다음에 버전 3에서는 좀 더 뭐 다른 것도 집어넣기 위해서 익스텐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X509 서티피케이트가 구성이 됩니다. 또 참고적으로 서티피케이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인증서 그 파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인증서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 인증서의 그 서명을 한 인증기관의 개인 키가 노출됐다거나 아니면은 그 서브젝트 이 공개키 소유자가 개인 키가 노출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 인증서를 이 파기됐다는 그 리스트 안에 그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인증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파기된 인증서 리스트를 쫙 이렇게 적어 놓고 예, 그 유저 서티피케이트 시리얼 넘버와 리보케이션 데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서티피케이트 시리얼 넘버는 요거죠. 그 서티피케이트의 고유 번호와 리보케이션 데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쫙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리보케이션도 이제 전자 서명을 해야 되니까 그 전자 서명을 하고 그 이슈 네임,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날짜, 다음번은 언제 업데이트 하겠다. 그 정보. 그 다음에 서명한 알고리즘은 어떤 거 사용했다. 예. 이걸 인증서로 만들어 가지고 공개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티피케이트 파기 인증서인데요.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건 인증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certificate serial number에 관한 그 인증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certificate를 자기 certificate를 만들고 싶으면은 CA가 결국은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유저도 CA의 공개 키를 알고 있는 사람은 CA 공개 키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용자의 그 공개 키 정보를 베리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인증기관만이 그 서티피케이트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정하면은 그 서티피케이트를 수정하면은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만이 서티피케이트를 만들어주고 그 인증기관이 만들어줬으면은 다른 사람은 그 인증서에 있는 내용을 한자라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인증기관만이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홍길동의 공개키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그 서티피케이트를 홍길동에 관한 서티피케이트를 내가 확보해서 그 인증한 인증기관의 공개키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디렉토리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아까 내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렉토리란 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 인증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증서들은 뭔가 디렉토리에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 without need for directory to make a special effort to protect them 요 이야기는 지금은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다음 그림을 보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용어가 잘 와닿지 않을 건데요. 여기 디렉토리란 것은 그냥 요 그림에서 서로 이렇게 체인을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디렉토리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XOCA 하이러키라고 하는데요. 인증기관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러키, 디렉토리 뭐 이런 건데 먼저 그 표현 방법을 보면은 이런 표현 Y하고 이렇게 무슨 기호인가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두 개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 Y는 요 Y의 공개키를 인증기관 V가 개인 키를 가지고 서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Y의 공개키 인증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전자서명은 V가 한 거죠. 인증기관이.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 A가 디렉토리에서 B의 공개키를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예. A가 B의 공개키를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예. A가 B의 공개키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근데 B의 공개키는 인증기관을 Z를 이용했습니다. B의 공개키는 인증기관 Z가 전자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걸 확인하려면은 Z라는 인증기관의 공개키가 필요하죠. Z기관의 공개키가 필요합니다. 근데 Z의 공개키는 또 Y라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하고 있어요. 개인키로 인증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여기 디렉토리 상에서 보면은 자, B는 Z가 전자서명을 한 인증서고요. B의 공개키는 Z의 공개키는 Y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죠. 또 Y의 공개키는 V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V의 공개키는 W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W의 인증서는 공개키 인증서는 X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X가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X의 공개키를 알고 있는 거죠. 예. X의 공개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라키에 의해서 B의 공개키를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B 입장에서 보면은 B는 A의 공개키를 이와 같은 디렉토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 볼까요? B 입장에서는 A의 공개키를 알려고 하면은 A의 공개키는 X가 했고요. 인정을 하고 있고, X는 W가 인정을 하고 있고,
W가 하고 있고요. 예. W는 V가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요. V는 Y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요. Y는 Z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요. 그래서 B는 Z의 공격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의 공격키를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 인증서의 발급도 중요하지만은 파기된 것을 빨리빨리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못 쓰는 인증서는 빨리빨리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Certificate Revocation List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그 Certificate Revocation 파기되는 그 경우를 봅시다. 그래서 각각의 인증서는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첫째. 예. 우리가 보통 뭐 은행 가서 인증서 만들 때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뭐 그러죠.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새로 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 또 서티피케이트가 파기되는 경우도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새로 해야 되는데 보통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그 나의 공개 키에 해당되는 개인 키가 노출되었을 때 그 나의 공개 키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는 그걸 인정하는 CA의 공개 키가 개인 키가 노출됐을 때 또는 그 어떤 그 사용자의 뭐 이름 같은 게 변화됐을 때 이런 경우 인증서의 이름하고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서티피케이트가 리보케이션 되는 이유를 이제 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그 키 컴프로마이즈, 개인 키가 노출된 경우입니다. 또는 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서티피케이트 사용 중지가 내려진 경우. 그 다음에 많은 경우가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에서 서브젝트의 어떤 그 이름이라든지 뭐 기관 같은 것들이 이제 바뀐 경우. 예, 그런 경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예.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유예기간 경과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 더 이상 뭐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고 주로 많은 것이 개인키가 노출됐을 때입니다. 개인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사용자 개인키가 노출되는 경우도 해당되고 인증기관의 개인키가 노출되는 경우도 해당되겠습니다. 예. 예, 같은 내용의 슬라이드인데 어쨌든 뭐 한번 더 봅시다. Certificate Revocation List CR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RL. 예.
그 리보케이션 데 서티피케이트의 시리얼 넘버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요. 그 리보케이션 CRL을 발급한 기관의 전자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케이션 되는 이유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사용자의 개인 키가 노출됐다. 또는 해킹 당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유저가 CA로부터 저 사람이 범죄자로 판명됐다든가 그래서 더 이상 CA가 그 사람을 서티피케이트를 발행을 중지시켜 버렸을 때 또 세 번째로 많은 경우가 CA의 서티피케이트 개인 키가 노출되었을 때 네, 이겁니다. 예, 이것으로 6주차, 7주차의 강의 중에서 두 번째 파트 강의를 마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키 암호화 구조,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 알고리즘, 전자서명, 키 디스트리뷰션, 대칭 키 디스트리뷰션 할 때 이제 공개키 시스템이 이용되는 거, 그 다음에 X509 서티피케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6주차, 7주차의 두 번째 파트를 마칩니다.